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지브리 탑5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는 혜화고요. 저는 소요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맹켰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녹음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녹음을 한 5분 정도 하다가 녹음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다시 녹음 중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다니던 그 녹음실에 스튜디오에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동안은 원격으로 좀 하다가 그랬더니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 그동안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맞죠. 뭔가 간단한 장비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녹음 음질이,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이 음질이 완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난 기대감을 안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정도로 좋은 변화일 줄은 몰랐네요.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저희가 여기를 안 왔던 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녹음 보니 9월 중순 초중반? 뭐 9월 10일인가? 9일인가? 막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혜화가 후쿠오카를 다녀온 지 바로 다음 날에 녹음을 하고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계절이 드디어 바뀌었어요. 이제야. 지긋지긋한 여름이 10월 중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환절기 증후군을 급하게 앓고 있습니다. 맞아요. 못 갔던 여행도 급하게 막 다녀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근황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2번 다녀왔고, 오, 혜화는 또 한 번 다녀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 이제 후쿠오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맨날 녹음 때마다 후쿠오카 갈 거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가는 거야, 이 사람? 그니까 예매를 너무 빨리 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후쿠오카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건프라 많이 사왔고, 가방도 사왔고, 옷도 많이 사왔습니다. 그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후쿠오카는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하루 더 있어도 좋았겠지만 굳이 더 있을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얼마나 있었지? 저 2박 3일. 아, 맞아. 딱 2박 2박 3일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 더 있어도 좋지만 굳이 싶은 생각. 그 옷 사러 간 거는 조금 이제 사려고 마음 먹었던 건 거의 못 샀어요. 왜? 없어서. 헐. 없더라. 막 재고가 없고, 그리고 좀 늦여름에 갔더니 반팔 티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S와 FW 사이에 가가지고 SS는 거의 다 품절이고 FW는 들어오다만 그런 느낌이고, 뭐 역시나 베이프나 이런 그 스트릿 브랜드들은 없더라고. 물량이 사람만 있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리셀 문화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한번 슬쩍 보고 왔고, 반대로 건담은 갖고 싶은 걸 다 사왔어요. 잘 됐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슬프다고 얘기했던 양산형 리코 시즌 3를 기념한 MG 자쿠 2를 놓쳤다고 그렇게 징징거렸는데, 그냥 일본 가니까 건담 베이스 수호신이던데요. 막 널려 있던데. 널려 있어서 이걸 하나 다행이라 해야 돼. 집어왔고, 그리고 이제 니퍼가 있어요. 이제 건프라 조립할 때 쓴 니퍼 중에서 궁극 니퍼라고. 니퍼 중에 가장 좋은 니퍼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면 7만 원이 넘어요. 7만 원 중후반대까지 가. 근데 일본에서 사니까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그 돈키호테에서 또 판대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24시간이니까 그 일본 또 가게가 늦게 열고 빨리 닫더라. 아, 맞아. 11시에서 7시 아니면은 12시에서 8시 둘 중에 하나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상적이야. 배워야 돼.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쇼핑 가능 시간대가 되게 짧으니까 이제 그 시간 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좀 쉬다가
어영부영 나가가지고 돈키호테를 갔는데 또 있더라고. 있는데 또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겨우겨우 그것도 사와가지고 건프라는 그거 자쿠, 그리고 후쿠오카 가면은 라라포트라고 약간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대1 사이즈 뉴건담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뉴건담은 건담 중에서도 되게 큰 건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웅장하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RG 킷으로 만든 프라모델도 사오고 그러면서 몇 개 더 사오고 그다음에 귀여운 자쿠 키링이 있는데 그것도 사왔습니다. 그거 뭐지? 연말까지 이제 할 게 생겼네. 건담. 근데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후쿠오카 뉴건담 벌써 만들었고요. 벌써 엊그제 완성을 했고 그리고 뭐 이번 달에 예전에 예약 구매했던 것들이 막 족족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넷플릭스에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이라는 작품이 올라옵니다. 네, 그게 제가 좋아하는 그 1년 전쟁이라고 이 건담 초기 건담 세계관 초기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그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관련한 또 프라모델들이 출시가 되는데 그것도 예약을 막 해놨거든요. 그게 막 속속들이 도착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건담 많이 사왔고 옷을 사고 싶은 건 못 샀지만 그만큼 다 쓰고 왔다. 아 그래 돈 그냥 막 쓰게 되더라고요. 막 쓰려고 갔고 그치. 막 쓰고 싶었고 실제로 막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행이잖아. 옷 빼고는. 옷도 많이 샀어. 옷을 그래? 진짜 많이 샀어. 왜냐면 많이 산 거 아니고 비싼 걸 조금 사왔어. 살까 말까 고민 드는 거는 그냥 다 사왔어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 살까 말까 해서 안 사온 거는 이제 그 프라모델을 총 4개를 사왔는데 더 사오면 가방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려놓은 것들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다 사왔어요. 살까 말까 한 거. 가격이 비싸도 일단 사왔어. 아니 근데 거기 갔다 오니까 그런 조그만 것들이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요즘 또 한국이랑 교류가 잘 돼 있어서 한국에 맞아.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가격은 또 일본이 훨씬 싸니까 맞아. 또 한국에 와서는 또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새로 생긴 소품샵을 갔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귀여운 자쿠 키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거 이번 주에 소유 맞나? 이거 사다 줄까? 이랬는데 24,000원인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안 샀어. 오늘 안 달고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방금 자꾸 키링에서 생각났거든요. 와, 아무튼 2만 원? 일본에서는 24,000원 이렇게 안 할 거야.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2만 원이면 나도 안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면은 더 큰 걸 살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제가 그 귀엽더라. 일본에서 키링을 사왔다고 했는데 키링 가격을 안 봤거든요. 근데 그게 비쌀 수도 있어. 생각 없이 일단 결제를 했으니까. 이건데.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얼마인지 보지를 않고 그냥 샀어. 2개를 사왔거든요. 똑같은 걸. 근데 24,000원은 아니지 않았을까? 24,000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환급을 얼마 받은지를 계산해보면 그럴 수도 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비싼 것 같긴 하다. 아무튼 그 자쿠 키링이 24,000원이고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커비 얼굴 또 키링이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일본에서 맛을 들이고 나니까 못 사겠네 이거. 그 돈 한번 모아서 더 가야겠나? 비행기 값을 모아야겠다. 그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후쿠오카는 정말 비행시간이 1시간이더라고. 1시간. 너 대전 가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그 대한항공 타고 갔거든요. T2는 공항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한적하지만 이제 대신에 그 T1보다 T2까지 20분을 버스로 더 가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인데 게다가 대한항공을 타니까는 그 기내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 맞아. 근데 1시간이야. 다 못 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에 빌리 엘리엇을 틀었는데 빌리 엘리엇 영화판에는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그랬나? 맞아. 안 불러. 나도 몰랐어. 나 한번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난 거야. 노래를 안 부르니까 흥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끄고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기면서 봐가지고
약간 감동이 덜했다는. 나는 아시아나 타는데 타자마자 기내식부터 쫙 돌리고 먹고 나니까 도착해 있더라고. 기내식을 막 주먹밥이랑 모닝 그 무슨 토스트? 맞아. 샌드위치 이런 거 주던데. 아무튼 그런 재미난 여행을 혼자 잘 다녀왔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 되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둘, 매형 둘, 조카 하나, 저 이렇게 8명에서 갔는데, 또 이제 혼자 하는 여행이랑 가족 여행이랑 이렇게 갔다 오니까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다르지. 가족 여행을, 그러니까 같이 하는 여행을 해보니까 장소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굳이 그 장소가 아니었어도 되게 비슷한 즐거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하지만 그 장소라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 인원이 그 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반대로 했고, 그래서 일단 같이 하는 여행의 즐거움과 혼자 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또 각각 맛봤다. 누나들이 이제 매형들을 좀 잘 골라와가지고 되게 막 다행이야.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조카도 잘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나왔대. 밤마다 술 마시면서 막 떠들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재미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네, 목포를 다녀왔는데, 멀리 갔다 왔다. 네, 거기 이제 목포 가기 전에 이제 외가댁이 나주에 있는데, 이제 나주에 가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 중에 한 명이 또 근처에 살아가지고 우시장에서 갓 잡은 소로 육사시미를 해온 거예요. 그 가끔 갈 때마다 먹는데, 그거는 위에서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다. 진짜 맛있겠다. 갓 잡은 소로 만든 육사시미는 진짜 맛있고 그거는 기름장에 먹어야 돼. 맛있겠다. 저는 기름장보다는 고추장 계열 소스 그에 찍어 먹는 거를 육사시미나 육회는 어쨌든 그런 양념이 된 거에 찍어 먹는 걸 선호하는데 그건 기름장이 맞더라. 그래서 그런 거 막 잘 먹고 잘 놀고 조카랑도 잘 놀고, 조카를 자주 보니까 애가 이렇게 낯가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여행을 많이 다녔고, 또 뭐 했지 나? 뭐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혜화도 뭐 어디 다녀왔잖아요. 저는 안동을 다녀왔는데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인데 이번에 여행을 처음 갔어요. 처음 이제 셋이서 안동 여행을 갔는데, 안동에 개미취꽃이라고 보라색 예쁜 꽃이 피어있다 그래서 친구가 그거 보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안동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안동 탈춤 페스티벌을 하는 거야.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서 막 부스도 엄청 많고, 안동 소주 부스, 무슨 먹거리 부스 하고 막 앞에서 막 사물놀이 쟁쟁쟁쟁 하고 되게 재밌었다. 근데 거기에 그 음식 부스가 그 유튜브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백종원 님 회사에서 그걸 다 운영을 한 거예요. 더본 코리아에서. 완전 다 더본 부스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먹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약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봤더니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혹시? 저 다 봤죠. 철가방 요리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철가방 요리사님이랑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와, 내가 셀럽을 보네 안동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나 먹어보고 싶어. 음식도 하셨어요? 아니면 놀러 오셔? 놀러 왔어. 그게 또 방송 촬영한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막 안내판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최근에 그분이 한강 노벨상 수상에 대한 그 시민의 소감 말씀하셨. 진짜로? 아무튼 그게 아주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안동에서 좀 좋았던 거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 관광지에 때가 안 묻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또 그러면 너무 날것이지 않아?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안동은 맞는데 그 이것저것 얄궂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관광지를 가면은 막 길거리에서 막 약간 냄새나는 뭔가를 막 이렇게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 트로트가 막 짱짱 나온다든지, 트로트 스타들의 사진들이 막 이렇게 이곳저곳 붙어 있다든지, 그런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난잡한 것들이 있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안동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뭔가 관광 버스 이런 것도 예쁘게 잘 돼 있고 버스 정류장마다 또 이렇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끔 마련된 공간들이 깔끔하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회마을을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여행지잖아요. 근데 너무 한적하고 사람도 없고 자연의 모든 풍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심지어 그 국군의 날 지정되고 나서 1, 2, 3일 해서 연휴로 짜라락 갔다 왔던 건데 사람도 없이 그 넓은 논밭을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너무 좋았음. 여러분 추천합니다. 더 때묻기 전에. 그리고 교통편은 KTX 타고 한 3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걸려서 갔고요. 그리고 안동 사람들이 열나 친절하다 느꼈던 게 저희가 어디 이렇게 서원 가서 걸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건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너네 아주 시간을 잘 골랐어. 지금 나이스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햇빛 완전 잘 들어. 너네 완전 굿이야. 아주 잘했어. 이러고 가시대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칭찬받았네? 이러고 안동에서 또 이렇게 막걸리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분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안동 찜닭 값을 내주셨다. 묻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주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현재를 살아. 현재가 소중한 거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영화 같다. 그래가지고 약간 여행 가서 낭만을 느끼고 왔다. 너무 영화 같은 일이었다.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안동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얘기는 이거고 제가 또 근황이 많긴 한데 그거는 또 뒤에 에피소드에서 더 이어서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근황 말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희 이제 국문학과 학생 출신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와 이런 사건을 너무 그냥 집에 퇴근하고 나면서 인스타였나? 인스타도 아니었어. 뭐였지? 뭐 그냥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노벨 문학상 한강 이래서 나 안 믿었어요. 당연히 구라겠지 하고 갔는데 진짜인 거야. 그래서 뭘 구라야 또? 아니 그냥 뭐 약간 드립인 거인 줄 알았지. 진짜일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진짜인 거야. 뭐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 왜냐면은 얼마 전에 또 막 노벨 문학상은 누가 탈까 이런 얘기가 잠깐 돌았는데 한강은 배당률도 없더만. 진짜. 네, 배당률에도 없는 사람이 탄 거예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랐고 왜냐면 또 제 대학원 시절 마지막 기말 레포트가 주제가 한강의 소설이었기 때문에 또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받아서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작가 혹은 내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실력을 살짝 의심하고 있는 작가가 받았다면 뭔가 찜찜했을 수도 있는데 이견이 전혀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 받으셨다고 하니 또 더 기뻤습니다. 괜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벨 문학상이 아니시다. 근데 진짜 난 노벨 문학상에 모르겠어. 근데 기준이 뭔지 이런 건 잘 모르겠긴 해. 왜냐면 뭐 밥 딜런도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뭔가 고루한 그런 고집 있는 그런 시상식은 아니면서도 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에서 또 한강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다음 녹음을 바로 한강의 소설특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우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설이 제가 그날 새벽도 아니야 한 11시인가 10시쯤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알라딘이 사이트가 마비됐죠. 마비된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서버가 터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지 못한 장편 소설로 좀 해화랑은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일단 구매를 성공했는데 그래도 좀 인기 없는 소설을 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미 도착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배송일이 미뤄진 거야. 왜냐면 배송비 안 받으려고 책을 한 권 더 샀어요. 다른 책으로. 한강책 말고. 왜냐면 한강책은 늦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다른 책이랑 2개를 시켰는데 그것만 오고 한강책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뭐 여러분이 다음 그 저희 에피소드를 보시면 제목에 적혀 있겠죠? 심지어 이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 골랐나 싶어. 뭐 어떡해요. 이미 정해진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본격적으로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녹음 때 해보도록 하고 또 옆 동네에 있잖아요.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그 내 옆집의 대학원생에 출연해서 또 한강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단편 소설들을 가지고 한강이란 어떤 작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자,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서론이 되게 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저희가 준비했던 이번 주제는 그 작년에 저희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고 그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각자 뽑아본 베스트 5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 베스트 5에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 저희가 아직 보지 않았던 지브리 작품 중에서 바람이 분다. 네,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복귀하기 전에 은퇴를 선언했던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던 번복이 분다. 네, 그 번복이 분다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각자의 지브리 베스트 5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혜화는 어떻게 지브리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두고두고 계속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브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넷플릭스도 있어서 보기도 쉬워졌고 그리고 맞아. 저는 지브리가 약간 추억이 좀 커요. 그러니까 저의 동심과 추억? 왜냐면은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그 특성상 DVD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일의 특성상. 근데 그 중에서 지브리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지브리 DVD 꺼내서 틀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에게는 좀 동심과 추억이 가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 이웃집 토토로 DVD가 집에 있었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없었는데 딱 그 이웃집 토토로가 있어가지고 그 누나들이랑 셋이서 이제 한 번씩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센가치로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90년대생이 그냥 살아오다 보면 어디선가 한 번씩 계속 틀어줬어. 맞아. 심지어 나는 검도장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어. 오잉? 검도장 막 그 여름 방학 때 되면은 모여가지고 합숙하고 막 놀고 막 파티하고 그런 날 그것도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틀어줬고 한 번씩 막 그걸 틀어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들면서 봤던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탑5에 녹여보도록 하죠. 저는 좋습니다. 혜화의 베스트 5를 모르고 네. 그리고 혜화도 저의 베스트 5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하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와. 옛날에 막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버리지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래도 정해지더라고요. 정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못 본 작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만간 또 한번 차례차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약간 아마 이 둘의 탑5에 올리지 못했지만 아쉬운 작품 딱 2개씩만 얘기해 보는 걸로 있다가 네, 좋아요.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혜화는 어떤 기준으로? 저는 온전히 저의 재미, 저의 재미와 저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브리 작품들이 되게 밝은 작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두운 작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반딧불이의 묘 같은.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선정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메이저하고 밝은 것만 선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게 내 취향인 걸 어떡해.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저의 재미였었어요. 저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객관적인 작품성 말고 내 기억과 추억 속에서 얼마만큼의 강렬한 인상을 줬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추억 미화도 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추억 미하고 있고 오히려 추억 때문에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탑5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 해와의 탑5 뭔가요? 해와의 5위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 빰빠바밤. 나는 이게 없을 줄 알았어. 해와의 그거에는. 진짜? 왜? 나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뭐 재밌지만 더 재밌는 작품들이 더 많으니까. 그쵸? 그건 다 위에 있죠.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은 최근에 보기도 했었고 좀 의미적인 것도 컸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얘도 약간 추억 미화인 게 저희가 이거를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화들이 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다시 듣는 저희 유리병 에피소드 몇 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이제 나의 추억에 가득한 이 지브리의 이 수장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은퇴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유심히 받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막 뭐 작품 해석 리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는 걸 솔직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특히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나오는 새들이 너무 징그러워서 높은 점수는 주지 못했고, 왜냐면은 굿즈를 사려고 하는데 다 새 굿즈인 거예요. 이상한 코 아저씨 새랑. 근데 이제 포스터에 있는 외가리는 멋있긴 해.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거 구라잖아. 그런 맞아. 그런 외가리가 영화 안에 등장을 안 해. 맞아. 그러니까 포스터 정도는 사고 싶은데 다른 그 앵무새 굿즈들이라든지 그런 건 차마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해와가 그 포스터를 2장을 저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지금 방이랑 작업실에 각각 붙여놓고 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소요의 5위는 무엇인가요? 저의 5위 빰.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웃집 토토를 어렸을 때 DVD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20살이 딱 됐을 때 한번 봤었고 그리고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그 2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 번 봤던 거 말고 그 2번은 별로 재미는 없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웃집 토토로는 그렇게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이제 시골로 이렇게 싹 내려가가지고 거기 시골집에 들어가서 그 자연에서 막 그 씨앗 심어서 자라나는 그 장면 이런 것들, 그리고 고양이 택시를 타고 그 시골길을 지나다니고 그 시골 논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도 새록새록하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외가댁이 나주에 있는데 실제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고 소도 집에 키우셨고 막 강아지도 있고 그 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처마 밑에 참새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이랬던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누나들이랑 막 고속도로 타고 아빠의 프라이드 타고 이렇게 막 내려갔던 그 추억이랑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상태에서 공감했던 그 라이브하게 벌어졌던 저의 어떤 감각들이 이 작품을 계속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탑5에서 빼뜨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봤고, 그리고 딱 이제 시골과 도시를 왔다 갔다 했던 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되게 잘 맞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 그 토토로는 그 감성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 감성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맞아. 살아 있는 거지. 어른이 돼서 봤으면 오히려 그 감성을 잘 몰랐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 토토로 숲에서 이제 막 우리를 도와줘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 여자애들 둘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토토로 배 위로 떨어지는 띠용 그거. 복신. 요즘에도 도토리 숲이라고 이제 지브리 스토어 같은 데를 가면 전 수원에 사는데 수원역에도 하나 생겨가지고 최근에 거기를 가면은 꼭 토토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위로 산처럼 쌓아가지고 누워있는 그걸 항상 조형물을 갖다 놔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지브리 스토어 가끔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뭐 배지 같은 거 구경하고 거기 보는 것만으로도 좀 리프레시 되는 힐링. 약간 통나무 감성이잖아요. 맞아. 너무 예뻐. 그래서 그런 이제 지브리라고 하는 정체성과 감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마스코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토토로를 탑 5에 베스트 5에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와의 베스트 4 가볼까요? 저의 4위는 두구두구두구 벼랑이의 포뇨입니다. 오. 와. 벼랑이의 포뇨를 고른 이유는 그 누구죠? 그 남자의 이름? 사스케 아닌데 누구냐? 소스케. 소스케가 전 너무 좋았어요. 이 포뇨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소스케의 모습에 약간 심쿵당했달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바다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 파도 치는 거랑 그리고 그게 물이 이제 물고기처럼 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예뻤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 포뇨가 밝은 작품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쓰나미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 그걸 몰랐죠. 그걸 당연히 몰랐는데 그걸 또 알고 또 보니까 아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네.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암울하게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네라는 거를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서 그게 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거기 인어인가요? 그분이 너무 예뻤습니다. 포뇨 엄마.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그 그림들 장면들이 생각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포뇨는. 저희가 포뇨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잠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맞아. 뭐였지? 무슨 화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그래 나네. 얘기했었어 맞아. 그 재앙을 다루는 어떤 한국과 일본의 차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포뇨가 언제 2008년이었네요. 와 오래됐다. 그렇네. 생각보다 오래됐네. 되게 오래됐네. 저는 근데 이 포뇨를 2008년 당시에 라이브로 봤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봤는데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심이 조금 없어질 때 이제 그 뭐랄까 남고생 막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봐가지고 이런 너무 귀엽뽀짝한 느낌이 마침 딱 이제 그때 되면 약간 귀염뽀짝에 대한 거부감이 막 있을 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나이를 들면서 귀여운 것은 결국 옳았다 이런 걸 뒤늦게 다시 느끼는. 그 시기가 안 좋았네.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포뇨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큰 감흥을 갖고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지브리식으로 이 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가 포뇨에서 딱 있었네. 그리고 포뇨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 포뇨가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도 귀엽고 발이 생겨가지고 와다다다 달릴 때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제 방 벽에 엽서를 이렇게 붙여놓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적지 않게 포뇨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케랑 이 바켓스를 들고 이렇게 둘이 같이 보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귀여운 뽀짝한 둘의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포뇨를 재밌게 보신 분들에게 추천해줄 작품이 딱 하나 생각이 났는데 뭐지? 잠깐만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유아사 마사아키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림체가 일본 만화 그림체가 아니야. 프랑스 유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전형적인 일본 만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데 약간 플롯이 비슷하고 포뇨와 비슷한 루라는 아이가 우와, 나와요. 진짜 비슷하네. 그래서 되게 그 포뇨는 조금 더 어린 소년이었다면 여긴 조금 더 큰 소년. 그렇네. 그런 느낌으로 귀여워. 보시면은 또 비슷한 느낌의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소유의 4위는 무엇이죠? 저의 4위는 센노치히로노 카미카쿠시. 헉, 진짜? 네. 오, 생각보다 낫네. 그죠? 사실은 이 차트에 안 들어갈 뻔도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언제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추억 보정이 될 수도 있지만 디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구나. 네, 바로 이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너무 어릴 때 너무 자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주는 그 감동은 사실은 너무 어린아이가 깨닫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사회상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알수록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한두 번만 딱 봤으면 커서 다시 보면서 그거를 이러면서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본 거야 막 거의 뭐 1년에 2번씩 막 여기저기서 떠먹여줬구나 틀어주니까 이렇게. 맛 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한 감흥이 너무 덜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참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무르익었을 때는 먹기 싫은 거죠. 딱히 먹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좀 이렇게 낮은 티어를 하게 됐었고 만약에 작년에 고르라 그랬으면 탑5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리고 이제 제가 연주곡을 듣는 걸 좀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때는 가사가 있지 않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브리 메들리도 한 번씩 듣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만 들으면서 그 이제 장면들을 다시 상상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래도 명작이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명작이다. 노래를 진짜 잘 뽑아. 지브리가. 맞아. 지브리가 제일 유명한 건 뭐 마녀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좀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 노래들이 잊고 있었는데 한 번씩 들으면서 떠올리면은 또 그 새록새록하고 그리고 그 가마 아저씨의 그 어떤 포스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약간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그치. 점점 그 사이버펑크한 정확하게 스팀펑크한 매력을 스팀펑크 알게 되면서 이제 저도 아저씨가 점점 돼가다 보니까 멋있는 아저씨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멋진 아저씨지. 그리고 그 귀신들? 신들의 어떤 디자인들도 되게 독특하면서도 또 너무 막 예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평창 올림픽 때 인면조 나왔을 때 막 이게 뭐야 기괴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맞아. 결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로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오나시라든지 그 신, 그 막 얼굴 하회탈 같은 얼굴이 막 떠다니는 그 신이라든지 그 지지인가 그 애기 유바바 아들 있잖아. 쥐 막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그 달마같이 막 그런 것들이 좀 미장센적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아서 그런 면들이 또 아이들이 봤을 때는 더 임팩트가 강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센이라고 하는 치히로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는 어떤 사회적인 면들은 또 어른이 돼서 또 즐기기 좋은 그런 이제 양가적인 매력이 있는 확실히 좋은 작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혜화는 이 작품이 아무래도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3위로 선정한 작품이 바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바로 이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낫네. 저 위에 더 2위에 있어요.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저는 부동의 1위가 있기 때문에 거긴 제가 건들 수가 없고 아무튼 저의 3위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쨍한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 목욕탕 그 색감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
입고 있는 옷, 건물 막 그리고 제가 지브리에서 좀 특히 좋아하는 게 그 나무 삐걱대는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치히로가 이렇게 뛰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삐걱삐걱삐걱삐걱 하는 게 너무 감성 있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가오나 씨의 비주얼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잘하는데 이러고 금가루를 이렇게 뱉다가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삼키더니 기괴한 개구리 목소리로 얘기하던 그 가오나 씨 그리고 갑자기 미친 듯이 먹어치우더니 몸집이 커져서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던 가오나 씨 그 가오나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갈수록 정이 가는 캐릭터였다. 비슷하게 제가 해리포터를 이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았지만 도비를 처음 봤을 때 그랬거든요. 저 도비 나올 때마다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TV에서 나올 때마다 침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소파 뒤에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런가? 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주름이 자글자글한. 도비 너무 킹 받았어. 약간 이제 장난치고 시비 걸고 이런 캐릭터. 그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아무튼 그렇게 좀 애정이 가는 캐릭터도 생겼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도토리 숲 들어가면은 가오나시 굿즈들이 막 있어요. 가오나시 저금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저는 스토리도 되게 즐겁고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큰 점수를 준 거는 비주얼. 그래서 이번에 대만 여행 갔을 때 저번에 그 이 센가치로의 그 배경이 됐던 지우펀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쫙 있는 데였는데 맞아요. 이거를 보면은 만약에 그림쟁이라면 그림을 그리고 싶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예쁜 비주얼로 그림을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저는 센가치로를 3위로 주었습니다. 저도 지우펀에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그때 비가 장난 아니게 왔어요. 그래 대만이 비가 많이 와. 그때 작은 누나랑 우비 쓰고 찍은 사진을 지금 혜화한테 보여줬는데 그 지우펀 너무 좋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나 뭐 한반도에 있었던 한옥의 모습은 그것도 그것대로 고즈넉하고 맞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수평으로 커지는 그 웅장함이 우리한테 있다면 좀 일본식 가옥은 수직적으로 커지는 그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우펀을 배경으로 한 이 센가치로식 가옥을 보면은 위로 이렇게 높아지면서 웅장하고 막 휘황찬란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정적인 면에서 오는 그런 압도적인 또 고즈넉함이 있고 그것의 차이로 느껴지는 우리랑 비슷한데 좀 다르네 해서 오는 그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소적으로. 맞아. 그리고 그 센가치로 보면은 하쿠가 나오잖아요. 하쿠가 맞아. 강의 신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알고 보니 치히로와 옛날에 연이 있었다. 막 이런 세계관까지 막 생겨나면서 너무 아련아련 몽글몽글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쿠가 이제 하울과 더불어서 지브리의 최고의 이케맨 이케맨 계보에 끼잖아요. 그런 면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녀들의 마음을 그쵸. 무릇 훔쳐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도 그런 테마잖아요. 가족들이랑 시골로 가다가 빠져가지고 이제 동굴에.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인데 시골로 이제 맨날 방학 되면 시골로 갔던 사람 입장에서 요런 인트로가 주는 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센가치로의 매력이다. 이거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대로 각 잡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으면서도 재밌겠네. 많은 사람들이 또 해봤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치. 우리가 숟가락 얹는 거에 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센가치로도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뭐 리뷰, 뭐 해석, 뭐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도 참신하지만 좋은 해석을 하는 게 또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의 3위 빠밤. 가볼까요? 저의 3위 이제 뭐 나올 게 나와야 되겠다는 느낌. 저는 이제 하쿠와 함께 이케맨을 담당하고 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헉 3위입니다. 대박.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는 지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왜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브리스러운 어떤 연출과 미장센을 가진 작품이다 라고 해서 좋아하는 파와 지브리답지 않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되게 늦게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어렸을 때에 그거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센가치히로가 자꾸 봐서 질린다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자꾸 봐도 안 질리는 그런 작품. 안 질려. 하쿠래 하울은. Sorry. 늘 새로워 짜릿해.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평은 동의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반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얘기를 하다 말한 느낌이고 원작 소설이 어떤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사실 내용이 약간 통일되지 않고 어영부영한 부분 분명히 있지만 일단 그 움직이는 성의 어떤 비주얼 스팀펑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스팀펑크적인 미장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성형에 가까운 스팀펑크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붉은 돼지라든지 천공의 성 라퓨타라든지 이런 마녀 배달부 키키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비행정 혹은 비행기들의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약간씩 맛봤던 그리고 나우시카도 있었다. 나우시카도 스팀펑크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완성이 되었던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식의 그런 그 미장센 비주얼이 있었고 그리고 소피라는 소녀가 이제 할머니가 된다는 그 충격적인 전개 그리고 그 다시 이제 명장면 있잖아요. 그 하울을 변호하면서 잠깐 다시 젊어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강아지가 졸라 무거워가지고 당연히 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가 아니야 다른 애였어. 약간 이런 전개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이게 미야자키 하면 분명히 아저씨인데 소녀들의 감성을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왜냐면 하울이 있어. 초 이케맨 하울이 옆에 있어. 난 할머니야. 근데 저기 순무짱이 또 있어. 그 삼각관계.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아주는 남자와 앞에서 막 나를 막 즐겁게 해주는 남자. 막 둘의 그 삼각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철컥하면 바뀌는 문이나 카르시파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봐도 즐거운 그런 거죠. 다시 보고 싶어. 또 나왔네? 또 나와서 지겨운 게 아니라 또 나와서 반가운 그런 장면들의 연속이었다. 라는 점에서 하울의 움직이성이 일단 좋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당연히 차트 외에 버려질 작품이었는데 오히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3위에 랭크되게 됐고 2위랑 3위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OST가 또 너무 좋습니다. 그 노래도 안 질려. 안 질려. 놀라워. 그 쿵작작을 진짜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있고 못 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못 친다기보다 약간 덜 잘 치는 그거를 얼마나 간드러지게 쿵짝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피아니스트의 그 역량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오늘 다시 봐도 내일 또 봐도 언제나 즐거운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의 3위였고요. 해와의 2위 가볼까요? 공교롭게도 저의 2위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나는 부동에 1위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하울인 줄 알았어. No. 뭘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저의 추억 미화의 끝판왕인데요. 아까 전에 소유가 얘기했던 그 소녀의 그 마음 그거를 정확하게 적중한 것이 바로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고요. 요것도 이제 센카치히로처럼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 솔직히 성을 얘기할 때 예쁜 성을 생각하지 그렇게 닭다리가 달린 성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이 붙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그 반전주의도 이제 커서 생각한 거지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1차원적인 스토리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그 하울과 이 소피 그리고 이 카루시파와 소피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 이 관계성도. 이 악마와의 계약을 맺은 하울과 카루시파와 그 사이에 낀 소피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 심장이었는데 이거를 노리고 있는 저 마녀 약간 이런 세계관이 너무 즐겁잖아요. 되게 이 설명만 들으면 되게 중2병 가득한 요즘 일본도 아니야. 약간 90년대 일본 TVA 같다. 근데 이거를 지브리 감성으로 녹이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니까.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 어린 저의 마음도 자극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반전주의라 한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DVD가. 결국에 망가졌어요. 이 DVD. 그리고 아까 피아노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피아노를 신 지가 지금 한 8, 9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악보를 안 보고 칠 수 있는 유일한 노래가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생각나면 그냥 쳤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잘 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1위와 고민을 했지만 저에겐 부동의 1위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 1위 너무 궁금하다. 부동할 수 있다니. 난 당연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일 거라고 생각했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도토리 숲 가면은 약간 피규어 같은 거로 있는데 하나씩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맞아. 그 하울 굿즈는 또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 그 반지 있었고. 나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랬나? 그러니까 엽서 이런 거는 많이 봤고. 그래. 카루시파 그 후라이팬 사고 싶더라. 그 카루시파 모양 카라비너를 파는데 그게 또 엄청 갖고 싶었어요. 카라비너가 뭐지? 그 동그랗게 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중간에 제쳐가지고 막 키링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산악 봤다. 클라이밍 할 때 뭐 걸고 이럴 때도 쓰고 그런 카라비나를 사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은 그 카라비너를 어딘가에 달게 되면은 얼굴이 뒤집힌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안 샀던. 네. 아무튼 하울은 시각, 청각, 미각을 모두 자극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컨 기름에 계란을 굽는 그 영상 그걸 보고 따라 해봤는데 베이컨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데. 그리고 안 익어요. 그렇게 하면은 삼겹살 마냥 이렇게. 근데 또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 명대사 있잖아요. 예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근데 소피가 예뻤거든요. 나는. 근데 막 자기는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맞아. 치히로도 못생겼다고 되게 놀림 많이 받더라고. 귀여운데 못생긴 걸 잘 못 그리는 듯.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에서 예쁘고 잘생기고 아니고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차피 그냥 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설정상 이제 못생겼다라는 설정이라고 했을 때 왜 얘를 못생겼다는 설정이라고 했을까 하면은 그 반대편에 뭐 예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화려하고 화장이 엄청 진해요. 약간 좀 수수한 자신을 되게 좀 볼품없다고 생각해서 못생겼다고 한 건지. 이제 보통의 그런 중의 감성의 이제 TVA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약간 핫걸 만나가지고 안경 벗고 메이크업 해버리잖아요. popular 그런 클리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할머니로 바꿔버렸다. 내면의 어떤 강인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또 발견해가는 그 눈에 보이는 미적인 아름다움의 하울과
그 절대적인 미,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의 어떤 중요함까지 또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를 찾아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저평가할 이유 그닥 없다. 아, 없지. 그러면 소요의 2위는 무엇인가요? 3위와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그만큼 더 높이 평가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보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이 작품을 볼 뻔했어요. 근데 이름이 이게 뭐야 구려 안 봐 해서 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이 작품을 봤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붉은 돼지. 제가 한창 카우보이 비밥에 미쳐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붉은 돼지를 보게 된 거야. 이 빨간 비행기를 타고 이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어떤 남자의 내면. 그것에 카우보이 비밥의 원류에는 붉은 돼지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저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때 좀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앞에서 이런 반전주의를 이런 식으로 노래한 작품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감동적이었고 이 당시 또 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탄핵의 물결도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그 전쟁이라는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돼지로 돌아간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이 그 땀내 나는 어떤 남자들의 그런 싸움 별것도 아닌 그리고 죽은 나의 연인 그리고 내 친구의 연인과의 어떤 오묘한 관계성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많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시점에서. 왜냐면은 친구의 연인과 어린 여자아이 사이에 껴있는 돼지 같은 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는 그런 클리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 당시에 저로서는 이 엄혹한 시대의 파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빨간 비행기와 그리고 나의 인간성을 버리고 돼지로 돌아간 남자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작은 섬에 아지트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하지만 언젠가 아주 옛날에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삶을 살았던 그리고 목숨 바쳐 싸웠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던 어떤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돼지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존재성을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고 여기 OST도 아주 기깔나요. 그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었나?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이란 작품 그 노래도 있고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었나? 아무튼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다음 1위 작품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잖아요. 전쟁과 반전주의와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부유해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어떤 자신의 배경과 그리고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이제 자신의 20대 때 맞이했던 사람으로서 이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는 세대가 자신의 어떤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모순들을 이 돼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우시카나 라퓨타나 뭐 이런 작품들 아니면 마녀배달부 키키나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기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작품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첫 번째 작품이 저는 붉은 돼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바람이 분다, 그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이어지는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기 고백 시리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좋아합니다. 급고백. 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20, 30대 남자들 아니야 20, 30대 아니야 3, 40대 조금 이제 그런 남자들의 테이스트가 좀 강하게 묻어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크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DVD 칸에 한 칸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고 끝까지 봐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넷플릭스에 생각나서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그리고 옛날에 쉽지 않다. 번역명이 홍돈이었어. 홍돈. 홍돈. 붉은 돼지 홍돈. 와, 얼마나 보기 싫어. 홍돈. 맛은 있겠다. 아씨. 그 전형적인 클리셰. 남자가 어린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클리셰. 되게 별로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클리셰가 여기서 제대로 나오지 않나. 네,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아닌 돼지잖아요. 이 사람 왜 사람이 아니고 돼지지? 막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가오나시 같은 느낌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인간이기보다 약간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나는 내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고고한 인간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돼지가 나은 게 아닐까? 돼지가 더 고고한 존재지 않을까? 인간이 그만큼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간의 원죄의식이나 자기 반성 같은 느낌으로서의 돼지여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좀 지쳤었거든요. 전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봐서 내가 더 그럴 수도 있어. 이 딱 그 피 끓는 어떤 왕성한 그 적절한 시기 20대에 봤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 멋있게? 그래, 아름답게는 아니어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해와의 두구두구 1위네요. 난 너무 1위. 궁금하다. 그 부동이 뭘지. 하울이 아니었다니. 네. 포뇨도 아니었다니. 네. 저의 부동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오. 와. 이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요. 약간 은연중에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정말 크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파즈? 아니요. 시타. 시타에게 아주 폴린 러브 했었는데 일단 시작부터 시타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파란색 비행석이 얘를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롭고 좋았고, 그리고 그걸 구해주는 소년,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상상의 섬 라퓨타가 진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상만 했던 것이 이 시타를 만나면서 이게 현실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 저기 가볼 수 있겠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적과 이 군대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이 갈등을 하며 저기 보이는 라퓨타로 향해 가는 그 서사 라고나 할까요? 그 해적단 되게 매력적이잖아. 해적단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당인 것처럼 묘사됐지만 또 달라. 그러니까 그 반전 매력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라퓨타에 가서도 알고 보니 얘가 공주였어. 미쳤다. 류시타. 어쩌고 저쩌고 라퓨타였다 이름이. 그리고 저쪽 군대에 있던 저 나쁜 저 새끼 저게 왕족이었다 하는데, 이 어린 소년과 저 볼품없는 해적들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다시 이 라퓨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그 만나는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탄광의 그 대장과 이 해적의 그 큰 형과 이렇게 근육질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해적단이 그 시타를 찾으러 막 이렇게 어딨어? 혹시 이 여자애 봤나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 탄광 대장이 걔네를 지켜주겠다시고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넌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해적이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지 이러면서 옷을 막 찢어요. 근육으로 팡 찢는데 저기 탄광 대장이 더 크게 찢어 막 왕 이렇게 하면서 둘이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런 모습도 되게 남성적이면서도 귀여운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근데 되게 여러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아무튼 저는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어서 그거를 이것 또한 뭐 추억 미화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지금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라퓨타의 OST도 너무 좋습니다. 맞아. 너를 태우고라는 이 OST도 이 인생의 회전목마와 더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동의 1위로 약간의 추억 미화가 곁들여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퓨타에 나오는 로봇 있잖아요. 저 이 로봇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비싸. 진짜 비싸. 진짜 로봇. 비싸. 이게 거신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나우시카에 나오는 거신병.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제 나우시카의 거신병이랑 오물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둘 다 너무 비싸. 맞아. 그래서 자 비행석이란 비행석은 다 모았습니다. 그 목걸이 다 갖고 있구나. 목걸이랑 뭐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막. 귀걸이는 귀를 안 뚫어서 없고 그 캐링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주문을 외우면은 반짝거리는 비행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4만 원대던데 그것도 이제 좀 심적 그 통장적 여유가 생기면 한번 사볼까. 나 아직 안 샀구나. 걔는 난 주문을 몇 번 외워봤냐고 물어보려고. 그니까 그거를 어렸을 때면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서 내가 집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멸망의 주문을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즐겁지 않아? 즐거운데 너무 즐거워 솔직히. 현타 올 것 같아. 기분이 막 너무 안 좋은데 갑자기 눈앞에 4만 원짜리 비행석이 있어. 딱 누른 다음에 멸망의 주문을 외워버려. 기분이 바로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있다. 그 3분 타이머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시타랑 그 파즈랑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악당 그 왕족회가 3분의 시간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3분 타이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분의 시간을 주겠다 하면서 거기 나오는 큐브가 이렇게 파란색 빛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그 비행석 결정이라고 하나요? 그게 3분 동안 이렇게 채워지면서 맨 마지막에는 멸망의 노래가 나와요. 빠바밤 이러면서 그 타이머 또 살까 했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 멸망의 노래를 들으며 후루룩 하는 컵라면. 드셔보셨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또 땡기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라퓨타를 좋아했다면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그 비행석은 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는 이제 아차상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하나를 꼽아야겠죠. 저의 1위. 네. 소요의 1위는 왜냐면 1위 할 만한 애들이 다 나왔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저의 1위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오, 축하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1위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 올해 초까지만 해도 5 안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좋은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그 시기 보정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라이브로 맞이한 지브리 작품은 이게 처음인 거죠. 극장에서. 그쵸. 지브리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품을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마하고 나서는 이미 지브리의 다른 작품들은 나에게 너무 진부한 작품들이 되어버렸고
솔직히 붉은 돼지도 그렇게 막 어려운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하고 직관적으로 재밌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별로인 작품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가 한 번 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여기서 얘기도 해보고 또 일상을 살면서 한 번씩 생각해봤을 때 점점 그 제가 생각했던 이 작품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시점에 이 작품을 딱 마주칠 수 있었던 순간, 미야자키 하야오 아저씨와 아저씨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저씨가 된 제가 딱 이 시간 어떤 이 맞지 않는 시간대를 거쳐가지고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쾌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캐릭터를 막 좋아하는 타입이 어렸을 때도 별로 아니었지만 지금은 엄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울이 잘생겼건 카루시파가 귀엽던 아니면 뭐 그 모노노케 히메의 어떤 산이나 그 산의 주인 이런 존재들의 어떤 이미지적인 거, 뭐 센가치를 괴물의 이미지적인 거, 붉은 돼지 이런 이미지적인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막 평가에 되게 높게 반영되진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그런 캐릭터는 딱히 없잖아요. 그치, 매력적이게 그치. 다가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꿈, 환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자기의 깊은 내면을 미화시키지 않고 딱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되고, 이 생생함과 이 메시지에 대한 느낌은 아마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작품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살려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힌트도 안 줘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 보니 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조금 위로가 됐어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마음 먹어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서 내가 나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억지로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쥐어진 눈앞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약간 위로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지브리 작품을 더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1위로 삼았습니다. 의미적인 게 크네.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1위가 될 수 있었고 센카치히로가 이제 4위였던 거죠. 뭐 작품성과 어떤 그런 종합했을 때 1위 자리에 뭔가를 올려놔야 된다면 모두가 내가 객관적으로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점수를 줘야 돼. 그럼 센가치히로 1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통.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소유와 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소유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곱씹어 생각해 보는 그런 작품들인 것 같고, 저는 그 보는 순간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근데 순간에 충실한 것도 많아요. 토토로도 있고 그런가? 하울도 있고. 그런가? 근데 순간에 충실했던 세월이랑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느끼는 게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약간 저도 나름 비평 공부를 오래 하면서 바뀌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모험적이고 판타지적이고, 그 주인공에 대한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특별한 저 존재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막 조카가 되게 2살도 안 됐어요. 말을 진짜 잘해요. 약간 되게 빠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카한테 천재란 얘기를 해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씩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 수학 못하니까 수학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저거. 신체적인 것도 남들보다 발육이 조금 빨랐을 뿐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뒤처지게 되고 이런 하나씩 뒤처지면서 이걸 놓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놓은 게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것도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고 여길 만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천재인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동경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저에게 되게 필요한 얘기였던 거죠. 딱 타이밍 좋게 마주하게 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순위. 자, 소요의 경우 1위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2위 붉은 돼지, 3위 하울의 움직이는 성, 4위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5위 이웃집 토토로였고요. 네, 저는 1위 천공의 성 라퓨타, 2위 하울의 움직이는 성, 3위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4위 벼랑이의 포뇨, 5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3가지나 겹치네. 그러네. 나는 해와의 차트에 그 어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었다. 그래, 우리가 극장에서 이 지브리 작품을 볼 수가 있는 게 의미가 컸어, 생각보다. 맞아. 그게 세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아차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차트를 그릴 때 모노노케 히메가 눈에 안 들어왔다. 왜냐면 그 글자로 보고 이 중에 고른 건데 원령공주가 더 와닿는구나. 저한테는 딱 더 기억에 남는 이름인데 모노노케 히메라고 써있는 그 표를 보고 생각하니까 모노노케 히메에 대한 생각을 안 했네. 이게 조금 아차스러웠고, 그리고 나우시카는 한 번 봤어요. 한 3번 봤으면 나우시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번 봤네. 나 딱 말씀하신 그 두 작품을 한번 봐야겠어. 어렸을 때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 제대로 안 봤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원령공주랑 나우시카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완전 달라요. 나우시카는 황야와 하늘, 그리고 지하, 이런 약간 황폐화된 곳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모노노케 히메는 산과 숲 이런 곳들이 나오고, 나우시카는 그냥 딱 큼직큼직해. 근데 원령공주는 조금 더 작은 동물들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조금 다르다. 그러네. 많이 달라. 보면은 완전 다르고.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작품 너무 재밌게 봤고. 그렇네. 원령공주 조금 아쉬운데. 뭐 다시 하시렵니까? 아니. 원령공주가 토토로를 밀어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할 거리가 있는 작품을 하나 고르면 바다가 들린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브리 같지 않은데 지브리라서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 이 뭐랄까 우리가 같이 리뷰했던 러브레터가 물씬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17살에 있었던 그 애매한 첫사랑에 대한 설레지만 되게 부족한 그런 기분, 그게 딱 담겨 있어. 난 이 작품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하야오 아저씨가 되게 싫어했대요. 왜? 아니, 지브리 타이틀 달고 이딴 작품을 만든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테마로 다시 만든 작품이 이제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귀를 기울이면 너무 재밌게 봤고, 컨트리 로드라는 음악이 이제 귀를 기울이면에 나와요. 이 주인공이 소설가를 꿈꾸는데, 여자애가 컨트리 로드를 이제 일본어로 개사를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이제 이거를 혼자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애가 우연히 그걸 보고 그걸 막 따라 부르면서 여자애가 부끄러워하고, 남자애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막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작품인데, 저는 그래도 바다가 들린다의 그 풋풋함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는데, 뭐 그런 두 작품도 있었던 것 같고, 해봐야 되는 게 고양이의 보은이 추억 보정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 욕 많이 먹는데 저는 사실 고양이 보은 진짜 좋아해요.
걔는 또 봐도 안 질려. 그리고 고양이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그 느낌. 너무 대놓고 냥냥파크니까 이걸 안 좋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 만들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되게 그 아울렛에 있는 되게 작은 극장에 가가지고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극장의 분위기가 기억나는 유일한 작품은 고양이의 보은이랑 이제 뭐 당연히 작년에 봤던 그 어사는 나겠지만 그래서 그 분위기랑 그때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돌아가지고 막 고양이의 세계에 막 부푼 꿈을 꿨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잘 기억이 나서 이 작품들도 탑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너무 재밌게 봤다. 좋아하는 작품이다. 해와는 뭐 그런 저는 아차상은 아차상이 아까 말한 이웃집 토토로입니다. 토토로가 없었구나. 토토로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늘까 말까도 고민을 사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사실 내용은 특별히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 내용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 토토로 그 캐릭터와 그 고양이 버스 그리고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맞네. 도로 그 나뭇잎 우산. 그 장면들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메이와 그 언니 이렇게 사츠키였나?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냥 지브리 하면 토토로 아닌가라는 게 생각에 그냥 문득 드는 그런 작품이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어서 안 넣었다. 제가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초반에 죽고 이런 작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런 테마의 원조여가지고 이때 얻은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기생수라든지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못 보거든요. 초반에 가족이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여기서 얻은 그런 건가? 물론 그 어사례도 그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랑 동생이랑 그 토토로 DVD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자주 봤는데 그 토토로 시작할 때 노래가 나와요. 산책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아르코 맞아. 그런 거 있었다. 그런 거 나오거든요. 둘이 아주 기깔나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잘 지냈어야 됐어. 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우리 모두 귀여움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 동생이랑 둘이서 그 노래 나올 때마다 같이 불렀던 그런 추억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작품 중에서 언급이 아예 안 된 거는 폼폼코 너구리 대작전이 있었는데 재밌어? 저 이거 최근에 봤는데 재밌긴 한데 조금 길어요. 약간 그래서 지루한 포인트들이 은근히 있어. 그리고 약간 너무 직접적이라 재미가 좀 덜한 느낌? 근데 재미없진 않아요. 재밌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상을 그대로 갖다 보여주니까 약간 이제 궁금했는데. 근데 이거 추천합니다. 119분. 이게 눈이 또 즐거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너구리들이 도술을 부리는데 그 도술로 막 약간 불꽃놀이처럼 하늘에다가 도깨비 같은 거 막 도깨비불 띄워가지고 막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또 눈이 즐거워. 그래서 한번 심심할 때 누워가지고 쭉 보는 쉬는 날 그러기 좋습니다. 실제로 전 그렇게 봤었고요. 그 마녀배달부 키키를 제가 아주 최근에 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마녀배달부 키키가. 지브리 뭐 샵을 가든 그리고 뭐 플레이리스트 이런 데도 제일 먼저 마녀배달부 키키 노래가 나오고 노래는 일단 1위야. 그 그러니까 지브리 관련된 곳을 가면은 다 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사실. 근데 약간 소녀들이 좋아할 감성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브리가 소녀 중에서는 소녀 쪽의 비중이 더 많네. 소녀와 그러네. 아저씨가 좋아할 작품들. 아저씨 취향 몇 개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소녀 취향이다. 미야자키상. 그래서 되게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소녀 감성이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뻔해. 그치. 얘가
이걸 들고 가서 여기저기 이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 이미 뭐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가 봤다. 지브리의 요술공주이지 않나. 약간 우리 엄마 세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맞지만, 그러니까 요술공주 세리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엄마 세대들이 되게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그 다음 타로 나온 게 추억은 방울방울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 타겟하는 주 시청층이 여성층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놀라운데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아저씨들이 만든 건데 반전주의자 아저씨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렇네. 그러니까 몇몇 작품 제외하고는 그 미야자키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스며든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여성층의 어떤 눈높이에 약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작품들이 많다라는 걸 신기하다. 느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지브리 탑5에 대한 해와와 소요의 어떤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브리 바람이 분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왕.